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다. 무척이나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었다.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동네에 내려왔다가 이 과부 집에 들르게 되었다. 남의 앞을 답을 시주를 바랍니다. 네, 대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여인은 얼굴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너무 예뻐 스님은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어떻게 시주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채 절에 올라와서는 이내 병이 나고 말았다. 이 스님은 힘도 세고 도술도 뛰어나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름다운 가부에게 마음을 빼앗겨 생병을 앓게 된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끙끙 앓던 이 스님은 병을 어느 정도 추스른 다음 동네에 내려와서는 멀찌감치 서서 우물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 가부가 물을 길러오면 사랑을 고백하려는 것이었다. 드디어 과부가 나타나자 스님은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물 한 모금을 청했다. 그 가부가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했기에 침을 꼴깍 삼키고서 수도자로서 할 말은 아니오나 하고 입을 열자 가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작은 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수절하는 가부이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는 시주댁에 처음으로 본 그 순간부터 하지만 대사님, 우리 두 사람은 도저히 맺을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하오나 가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이나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윽고 눈을 뜨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가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이나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윽고 눈을 뜨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정 그러시다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사께서는 도승이라 못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골 사람들은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여 모두들 속상해하니 보를 하나 쌓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대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죠. 그럼 시주댁에서는 제가 볼을 쌓는 것을 지켜보기나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약간의 재주가 있기에 그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저 산밭에서 삼을 베어다 짜서 배를 짜 장사못을 지어놓고 진지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빨리 끝내는지 내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사께서는 먼저 볼을 쌓는다면 이 몸을 가지십시오 하오나 아, 알겠소이다. 그렇게 되어 흔치 않는 내기가 시작되었다. 대사가 하는 일은 물론 혼자 볼을 쌓는 것이었다. 힘이 든다. 이마저만 공력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가물은 엉뚱하게도 자기 몸을 내걸고 동네에 유익한 사업인 오래전부터 쌓고 싶었던 수건의 공사를 그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과연 누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었을까? 치열한 내기는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과부는 어느덧 배틀에서 내려와서 삼배를 말아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장사만벌을 순식간에 지어냈다. 이어서 그녀는 불을 떼서 밥을 짓고 상을 주섬주섬 보았다. 스님이 볼을 다 쌓았는지 아직 못 쌓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서 중을 이겨서 수술도 할 수 있고 동네에 정말로 요긴한 보도 쌓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어찌 되었던가 그도 쌓기를 다 끝내가고 있었다.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멋지고 튼튼해 보였다. 이만하면 갑으로 색시를 맞이하면서 동네에 좋은 일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한쪽이 좀 부실해 보였다. 돌 하나만 갖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였으나 이왕이면 완전 무결하게 끝내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적당한 돌 하나를 둘러매고 다가서고 있었다. 이제 보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사님, 진지상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과부가 밥상을 두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스님은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아, 때가 졌단 말인가. 그가 메고 있던 커다란 돌이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그의 몸에 짜부러지기 시작했다. 정신이 흐려져 도술이 풀렸기 때문이었다. 아, 스님은 메고 있던 돌에 눌리고 말았다. 과부는 들고 있던 밥상을 놓고 그에게 달려갔다. 스님은 사랑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섞인 눈으로 과부를 올려다보다가 숨을 거두었다. 아, 내가 경솔했구나. 나 같은 아녀자의 절개가 중하다면 저 대사의 목숨 또한 중하거든. 나 혼자 어이 살리. 과부는 스님이 메고 오던 그 바위를 불끈 들어 올렸다. 그 갑옷 또한 천하장사였다. 그런데 다음 순간 힘을 뺀 그녀도 또한 그 돌에 눌려 죽고 말았다. 이보는 그 후 볼을 다시 쌓았다가 하여 중보라고 하였는데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죽전리에 있는 중보거리에 내력담이 되었다. 만 할 뿐이었다. 그런 그한테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요즘 왜 이리 길게 없고 낯빛이 어둡단 말이냐? 무슨 걱정이 있니? 그러자 한영이가 마음을 다잡아먹고 말했다. 어머니, 머지않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답니다. 이번 과거에 응시해서 제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애서 한양길이 얼만데 어린 몸으로 어떻게 한양을 간단 말이냐? 내가 가면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이대로 죽치고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 길을 떠나라무라. 네, 어머니. 한영이는 보침에 집신을 쌓아 짊어지고 걸어서 과거길을 나섰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어떤 고을을 지나가는데 여러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다가가서 보니 동네 아이들은 눈먼 판수를 놀리고 있었다. 나무 막대기 끝에 개통을 찍어대는 판수 코에다가 들이대고는 깔깔대고 웃었다. 이놈아, 구려 죽겠지? 구려 죽겠어. 그럴수록 애들은 더 재밌어 하면서 장난을 쳐댔다. 그러더니 아예 판수의 지팡이를 빼앗아 도망가면서 잡아보라고 소리쳤다. 예끼 이놈들! 보다 못한 한영이가 쫓아가서 아이들을 혼내고 지팡이를 타자 판수에게 돌려주었다. 어디 가는 뉘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단 말이오? 나는 강원도에 사는 장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지요. 저랑 함께 가십시다. 나도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어 가구려. 한영이는 가난한 봉사에게 시세를 지고 싶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다. 막상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 뜻밖에도 규모가 큰 귀화집이었다.
알고 보니 그 판수는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다. 한영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나서 이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자 판수가 말하였다. 이렇게 오신 길에 내가 앞니를 점쳐 드리리다. 사주를 불러보. 그 말에 솔깃해서 한영이는 사주를 대고 판수 앞에 앉았다. 판수는 사주를 꽂고 산통을 흔들면서 한참 동안 헤아려 보더니 정쾌를 뽑았다.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죽을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들었구려.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급제금 보고 꺼사요. 그 말을 들은 한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세요, 판수님. 죽을 수가 있다면 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방도를 알려주세요. 앞에 고비 두 번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가 있지요.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이 아주 어렵군요. 그러더니 판수가 작은 쌈지 하나를 내밀었다. 세 번째 죽을 고비를 이르거든 이 쌈지를 보시구려. 그럼 뭔가 길이 생길 겁니다. 한영이는 쌈지를 받아든 다음 마음을 다잡아 먹고서 길을 나섰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어떤 주막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한영이가 방에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주인 여자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보니 좋은 술과 음식이 가득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님을 보는 순간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여자는 한영이한테 술을 따라서 권하더니 곁에 다가와 앉으며 손길 같은 손으로 한영의 손을 부여잡았다. 예쁜 여자한테 손을 잡기는 처음이라 한영이는 몸과 마음이 다 어질어질할 지경이 되었다. 이때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랐다. 한영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보아하니 혼이 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아무 생각 없으니 그냥 술상을 가지고 나가세요. 한영이 정색을 하고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무안해져서 그냥 상을 두고 나가버렸다. 바로 그때 어떤 남자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으며 한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당신은 또 누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채고 오늘 밤 길을 떠난 척하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며 둘 다 죽이려고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한영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렸다. 까딱하면 칼날에 목이 잘릴 뻔한 순간이었다. 주막 여자의 한영이를 잘 대접하고 여비까지 보태서 보내주었다. 마음을 잘 먹은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꾸로 복을 받은 셈이었다. 이제 두 번의 고비가 남은 건가? 한영이는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당도했다. 그는 한 객사의 숙소에 정해놓고 구경차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 날이 어두워져 숙소를 찾는데 이 길이 이 길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아 이 집 저 집 같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헤매다가 어느새 밤이 이슥해지고 말았다. 인적이 다 끊긴 길에 혼자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치 좋은 사내가 몇이 달려들더니 한영의 입을 틀어막고 다짜고짜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어깨 너머 메고는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보쌈이었다. 한영이가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갓집의 별당이었다. 한영이는 종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단 말입니까? 그러자 처녀가 나지막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희 부모님이 시킨 일이랍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남모를 도련님을 데려온 거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 지나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오. 제가 말렸지만 부모님이 끝내 이를 꾸미고 마셨답니다. 애동딸이 청산가불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면서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는 배신세를 잊고 오히려 처녀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처녀를 위로하니 처녀는 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다. 처녀는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2개를 꺼내더니 한영이한테 주었다. 제 마음이니 이를 받아주세요.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지요. 쓸 곳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한영이는 하늘 수 없이 금덩이를 받아서 품에 넣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 둘이 한영이를 끌어내다가 자루에 집어넣어 어디론가 향했다. 강문에 집어넣거나 땅에 파묻거나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한영이는 체념한 채 댐에다가 가다가 문득 품 안에 있는 깃덩어리가 생각났다.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한테 금덩어리 2개가 있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네들한테 못할 짓 하느라 고생인데 나눠 쓰도록 하세요.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면 알게 될 일입니다. 하인들은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열고 보니 정말 한영이 품속에 금덩이 2개가 있었다. 하인들은 뜻밖의 행적에 입이 한 방만하게 벌어졌다. 아, 이제 됐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젊은 하인이 다시 한영이를 자루에 넣으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나서서 만류했다. 아석에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런 분을 죽이면 어찌 천별이 없을까? 우리 둘이 입을 다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이야. 듣고 보니 과연 그려했다. 그 아이는 한영이를 풀어주고 자루에 돌덩이를 담아서 강물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또 한 번에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난 한영이는 무사히 과거를 응시해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다. 이름 없는 시골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종이 온통 들썩거렸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는데 두 정승 모두 홍기가 넘긴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는 차에 장원급제한 한영이를 사위로 점찍었다. 이정승, 김정승 찾으러 나서서 한영이를 사위로 맞으려 하니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결국 임금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듣자니 이정승 딸은 16이고 김정승 딸은 17이라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김정숙 딸과 맺어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김정숙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루바삐 어머니를 뵙고 싶은 생각이었으나 김정숙 댁에서 어찌 서두르는지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혼례를 오르게 되었다. 김정숙 딸과 결혼한 그날 밤 한영이는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을 들고 뒤도 마려워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어떤 복면을 한 사내가 살짝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솔살같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검은 그림자는 다시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다. 한영이가 얼른 밤에 들어가 보니 아뿔싸 신부가 칼에 찔려 죽어 있었다.
한영이는 방에서 뛰어나와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았다. 큰일 났어요. 신부가 칼에 찔러 죽었답니다. 김종숙 부부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한영이한테 사장 얘기를 들은 김정숙은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한영이를 쏘아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던 외동딸을 잃은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음날 포도제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 갑자기 김진성석이 한영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오. 전부터 우리와의 혼인이 탐탁치 않게 여기더니 이런 짓을 벌린 게야.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딸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소.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갔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저놈을 단단히 조사해 보시오. 날벼 같은 소리였다. 한영이가 나서서 변명을 했지만 김정승은 막무가내였다. 김정승의 고세가 어찌나 당당했던지 포도대장 또한 그 앞에서 설설 기었다. 그는 한영이를 옥에 가두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끝까지 범인이 안 잡히면 한영이가 죄를 뒤집어쓰게 될 상황이었다. 감옥에 갇힌 채 고생하던 한영이는 문득 판수가 전해준 쌈지가 생각났다. 그는 쌈지를 포도대장에게 바치면서 거기 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을 테니 헤아려 보려고 간청했다. 한영이가 준 쌈지가 들어있는 건 누런 종이에 하나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흰 백자가 3개가 쓰여져 있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궁리해도 그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 뜻을 푸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새 그 쌈지에 대한 이야기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정승에게 쌈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다. 뜻이 풀리지 않으면 혼란의 주범인 한영이는 처형하겠노라고 하였다. 한영이가 죄 없이 갇혀 있다고 믿던 이정승은 그 뜻을 풀이하려고 무지 애를 썼다.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 지켜보던 애동딸이 물었다.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며 사정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자기가 한번 뜻을 풀어보겠노라고 쌈지를 받아들었다. 쌈지를 열고 종이를 잠깐 살펴보던 이정승 딸은 금세 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란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런 종이가 있으니 누럴황에 흰 백자가 3개 있으니 백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정성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숙의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다. 황백삼은 관가에 붙들려 오자 겁에 질려 재상을 털어놓았다. 평소 남몰래 정을 통해왔던 김정숙의 딸이 함께 조만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으므로 홧김에 찔러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한영이는 옥에서 풀려나자 전에 김정승한테 한영이를 빼앗겼던 이정승이 한영이를 사위로 삼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별다른 경쟁 없이 한영이가 이정승의 사위로 정해졌다. 한영이는 혼인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구해주는 은희기로 한지라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촛불을 켜고 신부의 얼굴을 살펴본 한영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신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영이를 보쌈일 당에 잡혀왔을 때 금덩이를 내두던 그 처녀였던 것이었다. 둘은 그만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말문이 막혔다. 이정수 때 식구들 그리고 시골에서 모셔온 한영이 어머니까지 그 사연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그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십시오. 이렇게 불고서 재물을 싸다가 바쳐야
훈련하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부턴가 박돌은 단단히 결심을 했다. 평생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 수는 없지. 나도 어떻게든 양반이 돼서 차별 없이 살아보겠어. 그때 박돌집 근처에 고을 이방이 살고 있어 가끔씩 찾아와 고기를 떠가곤 했다. 그는 씀씀이가 입혀서 10량 벌면 20량을 쓰니 밑빠진 독이었다. 돈이 모자라면 관가에 돈을 꺼내다가 될 것처럼 쓰곤 했다. 박돌은 이방이 찾아올 치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반갑게 절하고 후하게 대접을 했다. 그리고 명절이나 좋은 날이면 쌀이나 비단 같은 귀한 물건들을 선물을 했다. 그렇게 후하게 대하자 언젠가부터는 이방도 박돌을 보면 허허 박첨지 오랜만이군 하면서 살갑게 대하긴 했다. 그때 마침 나라에서 감찰이 나와 고을 관가의 출납을 살피게 되었다. 살펴보니 거울 공금이 무려 3천냥이나 비었다. 그 원인을 캐고 본즉 누구나 이방이 무단에 갖다 쓴 것이었다. 감찰을 나온 감찰사가 불같이 화를 냈다. 나라 돈을 귀한 줄 모르고 멋대로 갖다 쓰다니. 사흘 안에 3천냥을 들이지 않으면 물고를 내리라. 이방이 집에 와서 전차선을 톡톡 털어 보았지만 3천냥은커녕 300냥도 되지 않았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이방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가 찾아왔다. 이방 날이 계십니까? 잠깐 뵙고자 합니다. 올 백정 박돌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날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오간다는 게 될 법한 일입니까?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기력을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웬 보따리를 내밀었다. 제 정성이니 아무 말씀하시고 받으십시오. 닭돌이 물러간 뒤 보따리를 풀어보니 서리서리 엽전꾸러미였다. 헤아려 보니 단 한 푼도 빠지지 않는 3천냥이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다음 날 이방은 그 돈을 그대로 강가에 바쳐 죄를 면하고 떨려날 뻔했던 이방 자리를 지켰다. 그게 애오라지 박돌의 은공이었으니 이방으로서는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답할까 궁리를 하던 중 마침 거울 향청에 자수자리 하나가 나자 무릎을 쳤다. 옳거니 박돌에게 자수자리를 하나 주자. 사람됨이 그만하면 자수는 10번 하고도 남지. 이방은 자수 사령장을 한 장 그렇듯하게 만들어서 박돌을 자수로 임명했다. 자수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거울의 유지로서 양반만이 맡을 수 있는 지책이었다. 그러니 졸지에 백정이 양반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양반이 되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정 박돌이 자수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온 마을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박돌은 물론이고 이방한테도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들 펄쩍펄쩍 뛰었다. 그만 이방까지 난처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 자네를 돕는다고 한 일이 되었으니 어쩌는가. 그게 세상 인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작정한 일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 고을을 떠나려 뜨렵니다. 다음 날 박돌은 가진 재산을 모조리 처분해서 돈으로 바꿨다. 모두 3만냥이었다. 박돌은 품속에 자수 사령장을 간직하고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식구들과 길을 떠났다. 그가 찾아간 곳은 아는 사람 한 명이 있을 리가 없는 한경동 땅이었다. 한경도 한고을에 당도한 박돌은 번듯한 기아집과 전장을 장만하고 하인들을 사모아 양반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고을 양반들과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나는 경상도 고을에서 자수 노릇을 하다 이사 온 박 아무개 올시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자 고을 양반 하나가 물었다. "양반이라면 그 댁에는 벼슬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소?" 그러자 박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꾸며대기 시작했다. "네, 지금 팔도 암행어사로 다니는 박문수가 내 족가볼 되지요." 박문수라는 말에 다들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그 유명한 박어사 한 집안이라면 대단한 양반님이 분명했다. 그런데 일이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진짜 박문수 여자가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수상했다. "저 새로운 양반 있어. 암행어사 박문수와 같은 일가라네? 삼촌뻘이라지." "저 새로운 양반 말이야. 암행어사 박문수와 일가라네. 삼촌뻘이라지." "글쎄 그렇다더만." 박문수가 들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한경도 땅에 친척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어느 사기꾼이 자기 이름을 팔아먹는 것인가 분명했다. 살다 보니 할 일이 다 있군. 그날 저녁 박문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박돌의 집을 찾아갔다. 한바탕 경을 칠 판이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객이 하룻밤 묵고자 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하인들이 뛰어나와 맞이하는데 대접이 융숭했다. 주인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라고 일러준 참이었다. 저녁상을 물리자 직접 주인이 나와서 안부를 물었다. "손님,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박문수는 대접을 잘 받았다고 사리하고는 넌지시 박도를 떠보았다. 그런데 듣자하니 주인장이 어사 박문수하고 밀가라고요? 박돌은 그 소리를 듣고서 화들짝 놀랐다. 예사로 묻는 것이 아니니 속뜻이 잠겨 있음이 짐작하였다. 그는 눈을 들어 손님 행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애써 사람이 아니었다. 박돌은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오?" 소인이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박문수가 박돌을 달래며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사연 좀 들어봅시다." 그러자 박돌은 경상도 땅에서 백정 일을 하던 일부터 그곳에 이사 올 때까지의 그간의 사연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한참을 얘기를 듣던 박문수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인이 양반 노릇을 한 것은 세도를 부려보자는 심산에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요. 하늘이 낸 사람이란 누구나 귀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가님의 가문을 판 것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길이 없으니 제값을 받겠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박문수가 귀로 박돌의 말을 듣고 눈으로 행동거지를 보니 어지간한 인물이 아니었다. 천하지천한 백정 출신이라지만 웬만한 양만의 열몫을 하고도 남을 인품이었다. 박문수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터니 처분을 기다리시오." 박돌의 집을 떠난 박문수는 며칠간 거울을 두루 살펴본 다음 강가로 사또를 찾아갔다. 암행어사 박문수란 말에 사또가 깜짝 놀라 허둥댔다. "라리 어인 행차이십니까? 제가 있거든 벌을 내려 주십시오." "거울이 태평하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차사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던 박문수가 뜻하지 않는 말을 꺼냈다. "이 거울에 저희 삼촌분 되는 어른이 사십니다. 내일은 그 집을 들러보고 떠날 참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다음 날 박문수가 백정 박돌의 집으로 행차하자 이방 이하의 여러 간속들이 뒤를 따르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다. 박문수는 박돌의 집을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활짝 열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문수가 길을 가다가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덜커덩 열리더니 박돌이 한 손에 담뱃대를 든 채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오, 조카님 오셨구먼. 그러지 않아도 들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네. 어서 올라와.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여유롭게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박문수가 마음속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했다. 역시 인물은 인물이로군.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박문수가 그렇게 박돌의 집에 한나절 머물다가 가니 동네 인심이 박돌한테로 모여들었다. 이젠 그가 대단한 양반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고을에 내노라는 양반집마다 저마다 그와 친해보려고 소문을 보내고 선물이 집안에 그득할 지경이었다. 박문수는 그냥 떠났지만 박돌은 그 은공을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양 박문수 본가에 돈을 실어 보내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주고 세간에 장만해 주었다. 박문수도 팔도 감차를 마시고 집을 돌아와 보니 낡은 올도박은 간데없고 번듯한 기아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웬일인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동생이 뛰어오면서 다짜고짜 타박을 하기 시작했다. 형님, 나 좀 봅시다. 난 형님이 청렴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수차례서 이렇게 재물을 모았단 말이오. 형님에게 단단히 실망했소. 박문수가 곰곰이 생각하니 박돌이라는 게 분명했다. 아하, 아마도 박돌이가 이런 일을 했나 보군. 박돌이란 놈이 대체 어떤 자기래 말이오. 한경들등에 인물 하나가 있지. 박문수가 웃으면서 박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자 동생의 낯빛이 불그락불그락 씩씩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럼 그 백중놈이 조카 노릇을 해주고 왔단 말이오? 세상에 이런 망신이 있나. 내 이 몹쓸 백중놈을 당장 때려 죽여 버리고 말겠소. 동생은 당장 한경도를 길을 떠나겠다고 법석을 떠났다. 그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박문수도 말릴 수가 없었다. 동생이 박단나무 몽둥이를 들고 길을 떠나자 박문수는 얼른 발받은 사람을 시켜 박돌에게 편지를 띄웠다. 동생이 불같이 화가 나서 찾아가고 있으니 잘 제접하고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박돌은 동네 사람들을 다 집에 불러놓고 좋은 음식에 좋은 술을 잔뜩 차려놓고 대접하면서 호기롭게 말을 했다. 자, 오늘 내가 좋은 구경을 시켜줄 테니 잘들 보시구려. 전에 다녀간 박무수 조카의 아랫동생이 미친 증이 있어 집안에 걱정거리는데 마치 이리로 온다고 하니 내 어찌 하는가 조카들을 지켜보시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으려니 아닌가 다를까 한 양반네가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며 소리를 쳤다. 야, 이 백종놈아 어딨느냐? 내가 우리 아저씨라고? 형님은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 이놈아.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한마디씩 했다. 어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글쎄 말이야, 아저씨더러 백정이라니. 소가 다 웃을 일이야. 그때 박돌이 나서서 말했다. 아직도 미친 병을 못 쳤단, 아직도 미친 병을 못 고쳤단 말이냐. 얘들아, 뭘 하느냐. 박돌이 눈치를 하자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한꺼번에 박어사의 동창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를 좁다란 강 속에 쿵 쳐박아 놓고는 덜컹 빗장을 걸었다. 이놈 백중놈아, 이러고도 내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박어사의 동생이 이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쳤지만 박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잔치를 계속했다. 미친 병에는 굶기는 게 제일 좋은 약이지요. 그렇답니다. 근데 박어사의 동생이 우라가 나서 죽어라 소리를 쳤지만 다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말로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먼 길을 급히 오느라 허기진 참에 음식 냄새는 왜 이렇게 고소한지 몰랐다. 밤이 되어 동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자 박돌이 광으로 다가와서는 넌지시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양반 노릇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해가 될 게 무엇이 있으며 당신이 나를 백종으로 만들어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시오. 하지만 박어세의 동생은 분이 치밀어서 욕을 해댈 뿐이었다. 허허, 이거 한 사나흘 굶어야 되겠구먼. 다음 날에도 그 집안에는 잔치가 이어졌다. 박어사의 동생이 줄임배를 움켜잡고 계속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동정뿐이었다. 그렇게 하기를 사흘째. 마침내 박어사 동생은 기진맥진해서 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아이고 아저씨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좀 풀어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박수쳤다. 이제서야 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군. 각돌이 박어사 동생을 풀어주면서 말했다.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어쩌다 못술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만날 음식을 찾아주니 사흘을 굶은 박무수의 동생이 개걸스럽게 뻐거대기 시작했다. 음식을 다 먹고 나니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급히 한양으로 내빼버리고 말았다. 박돌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 집에도 재물을 넉넉히 실어 보냈다. 동생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박어사가 물었다. 그래 동생 가보니 어떻던가? 그러자 동생이 그만 설레설레 차머리를 내돌리면서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도 대단합디다. 양만 옷을 평생 해먹고도 남겠소 하는 것이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온님이 죽어서 연로당 앞에 끌려갔다. 온님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했다. 저를 제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온님이 불쌍히 여겨 저승사자에게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저승사자는 자기를 고생시킨 원님이 괘씸했다. 쌀을 300석 내놓으면 보내주마. 온님은 쌀을 구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자기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승에서 좋은 일 할 때마다 곳간이 차지. 온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자기 곳간에 가보았다. 어떻게 살았기에 곳간에 집 한 단뿐이던가. 저승사자가 화를 내며 온님을 꾸짖었다. 자네와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니 그 아가씨에게 쌀을 빌리게. 온님은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벽승사자가 말했다.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빚을 갚게. 이승으로 돌아온 온님은 허름하게 입고 덕진 아가씨를 찾아갔다. 덕진 아가씨는 홀어머니와 주막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온님은 국밥을 먹고 값이 얼마인지 물었다. 5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원님은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 아니, 낯선 사람에게 어찌 이리 선뜻 빌려주시는 것이오? 사정이 있어서 빌리는 것이겠지요.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이튿날 온님은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아갔다. 아니, 온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영문을 모르는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당황했다.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그 쌀을 팔아 마을 앞에 흐르는 강을 다리를 놓았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편하게 오가며 덕진다리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란히 이웃해서 살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빴다.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을 굶은 사람에게 이 쌀을 나누어 줍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비웃었다. 천하 굶지 말지. 저도 굶으면서 남을 줘? 부자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우겼다. 빌려준 괭이를 돌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보니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가난한 사람의 뱃속에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 냄새라도 실컷 맡아보자. 가난한 사람이 생선 냄새를 맛있게 맡고 있는데 부자가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이놈아, 내가 단냥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가난한 사람은 깜짝 놀랐다. 아니, 생선도 냄새 맡는데 돈을 내야 하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거라.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되었다. 여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묻자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상에, 냄새 맡는 값을 내놓으라니요. 아내가 기가 막혔다. 그렇다오. 내일 아침까지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 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줘야 되겠소. 그때 10살 먹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십시오. 날이 새자 가난한 집 아들이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갔다. 어제 냄새 맡는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는 얼른 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을 주지 않고 흔들어서 짤랑짤랑 소리를 냈다. 아, 돈 소리를 들으셨지요? 생선도 냄새만 맡았으니 값도 소리만 치는 게 맞지요?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 않으면 신부집에서 야단 날 것이요. 또 나를 기다리는 신부가 딱하니 혼례를 올리고 올 때까지 죽어도 좋다 하였다. 이 젊은이의 간곡한 사정을 들은 구렁이도 신랑의 사정이 딱하게 보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하였다. 첫날 밤을 근심 속에 치르고 이튿날 새벽 신랑은 신부 몰래 처갓집을 빠져나와 구렁이와 약속한 장소를 갔다. 신부는 신랑의 거동이 수상해서 얕은 잠에 신랑이 나가는 것을 알고 신랑을 뒤를 쫓았다. 신부는 신랑을 붙잡고 도대체 뭐인 일이냐고 물었다. 신랑은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모조리 이야기를 했다. 신부는 나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 염려 말라고 이러고 방죽으로 갔다. 약속한 방죽에 이르니 구렁이가 나왔다. 신부가 구렁이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구렁이는 듣지 않았으나 그러나 신부가 딱하니 내가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지. 다만 신랑만은 꼭 잡아가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2개 있는 구멍에 3개를 걸치며 첫 번째 구멍에는 쌀이 나오고 두 번째 구멍에는 옷이 나오고 했으나 세 번째 구멍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신부는 도대체 세 번째 구멍에 무엇에 쓰는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다. 신부는 수상히 여기고 꼭 가르쳐 달라고 졸라댔다. 하도 조르니 구렁이는 그 구멍은 죽음을 주는 구멍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신부는 그 구멍으로 달려가 구멍에 입을 대고 구렁이를 죽여달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싱싱했던 콧소리치던 구렁이가 힘없이 쓰러지더니 죽어버렸다. 신부의 재치 있는 기지로 남편을 살리고 부부는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고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마침 그 부부의 대상인데 잔치가 잘 치러서 나가도 한턱 잘 먹고 왔다. 가서 먹다 생각하니 마침
여러 번 생각이 나서 믿없는 병에 술을 담고 믿없는 채에 떡을 담고 돌아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네 그려.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이. 옛날 어느 곳에 두 과부가 살고 있었다. 하나는 50줄에 든 시어머니요. 또 하나는 갓 스물을 넘긴 며느리였다. 시어머니는 나이 불과 18에 남편을 잃고 60평생 동안 사내를 멀리하고 곱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렬하는 칭찬을 인근에서 찾아야 했다. 이러한 시어머니 밑에서 지내는 어린 가보는 며느리는 자기도 시어머니를 보물받아 정절 있는 여자로 일생을 보낼 결심을 해보고는 했지만 밤마다 독수공방이 서러워 눈물을 지었다. 무덥게 지는 소처럼 더웠던 어느 날 가보 며느리는 냇가에 가 빨래를 했다. 불덩이 같은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떠 있는데 이불호청 같은 큰 빨래를 하다 보니 며느리의 온몸에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다.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담? 적삼도 속바지도 생각 같아서는 훌훌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대낮에 치마와 그와 같이 할 수 없었다. 어린 가부는 철썩 들러붙은 옷 위에 물을 끼얹고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아이고 더워라. 땀은 왜 이리 쏟아지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과부는 빨래를 멈추고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으슥한 곳이기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도 비치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한 겹만 벗고 보자. 하면서 겉옷을 벗고 나니 한결 서늘해졌다. 진작 이럴 것을 괜시리. 그때 마침 나무꾼 하나가 산 언덕을 내려와 찬물에 세수를 하려다 보니 속옷바람에 웬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열려진 속옷 속에 무성한 음모가 보이기 시작했다. 속옷을 통해 비치는 아낙의 살갗과 인물 또한 아담하게 도리개 같은 짐이 단번에 나무꾼의 목구멍을 메꾸었다. 나무꾼은 타오르던 음목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과부에게 다가갔으나 빨래에 열중하던 과부는 미처 그 기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젊은 나무꾼은 과부 뒤에서 껴안으면 한 번만요 하고 달려들자 과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느 놈이 이랬든 무례하단 말이오. 당장 물러서지 못하겠소. 내가 소리칠 것이오.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봐요. 하지만 공문을 들여낸 당신의 죄도 당신이 더 잘 알 것이오. 가부는 이미 터진 속옷밖에 없는 것이기에 나무꾼이 볼일 보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도 없었다. 젊은 나무꾼이 황소같이 발을 걸듯 한 차례 난리를 치르자 과부는 남자의 힘을 당하지 못하는 데다 빠르게 사지가 노곤해져 저항하지 못하고 몸을 맡긴 채 내버려 두었다. 일을 마친 나무꾼은 후안에 들어서지 바지춤을 잔뜩 움켜쥐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가부는 노곤한 단꿈에서 비로소 깨어나 내가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벌써 일어났으나 나무꾼은 이미 꽁지에 빠져라 하고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자 가부 머리가 먼저 떠오른 것은 눈을 하얗게 흘기는 무서운 시어머니 모습과 동네 사람들의 무서운 입이었다. 호원이 도려진 가부는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빨라방아를 꼬나쥐고 나무꾼을 쫓아가며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개만도 못한 놈아, 내가 그래도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냉큼 써지 못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아주머니 너무 노하지 마세요. 그 짓을 한 게 물건이니까 사실은 내 손가락이 한번 그래 본 것입니다. 손가락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한번 장난해 본 것이니 그만 용서하시오. 하고 말하고는 다시 달려가 길모퉁으로 꼴깍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여인은 더욱 방망이 흔들어대면서 소리쳤다. 요 양큼한 놈아
내가 내 말을 속을 것 같으냐 이놈아. 이 짓을 찌르는 게 내 손가락이라면 아직까지 뜨끈뜨끈 저리는 게 이 맛이 도체 무엇이란 말이냐.